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5일로 예정이 됐었죠. 여야 대표 회담 연기됐습니다. 이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생중계 여부, 의제 등을 놓고 여야가 이제 기싸움을 벌이던 중에 이제 뜻하지 않은 돌발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죠. 일단 뭐 여야 모두 좀 협의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쾌유를 빌겠습니다. 네. 오히려 양쪽 모두 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네. 코로나 걸린 게 잘 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떤 빌미로 해서 예. 명분으로 해서 결국 회담이 연기된 게 양쪽 모두 조금 오히려 속으로는 참 잘 됐다 생각할 겁니다. 네. 일단 그 대표가 회담이 갑자기 너무 그냥 서둘러 성사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대표가 뭐 당선된 것도 얼마 안 됐고 또 한동훈 대표는 좀 뭐 한 달 정도 됐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내가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측이 모두가 뭐 뭔가 당내 어떤 정비가 우선일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이 대표가 제안한 걸 덥석 한 대표가 받은 것은 아마도 이 대표도 좀 예상을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회담 의제와 무슨 뭐 생중계 여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논의하는 의제 과제 중에 그렇죠. 뭐 금투세 논의하자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그 정리가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이제 합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최상병 특검 이거는 의제 올리는 것부터가 좀 문제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서 우리가 발의하겠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민주당에서 발의하면 우리가 받겠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지금 당내에서 엄청난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합의했다가 당내에서 우리는 그런 거 못 받겠다 얘기하면 그 지도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정책적 문제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하더라도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우리는 그 합의한 바 없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양쪽 모두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속으로는 회담 연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기에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협상이 더 필요한데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일각의 이야기긴 하겠습니다만 이러다가 회담이 아예 무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최상병 특검을 먼저 해야 된다. 또 금투세는 요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의제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 형식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긴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민생이 너무 절박해요. 그렇게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코로나에 걸렸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예. 그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에서는 좋습니다만 그 시간 과정 속에서 여야 대표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민생을 해결할지 예. 최상병 특검이 민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난 과거의 일들이 지금 몰려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풀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민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상병 특검이다, 금투세다,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영상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공개가 됐든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내는 여야 대표 회담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 다 예. 저는 여야 대표 회담을 결국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도 이렇게 되니까 연기가 됐습니다. 이르면 10월에 이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죠. 이런 나올 예정이었는데 재판이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거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지금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이 참 공교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럼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네. 9월이면 분명히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재판 이런 것들이 결심이 되고 10월 정도 되면 이제 선고가 나올 것이다. 예. 그런데 누구도 지금 거기서 아무런 문제 없이 무죄가 될 것이다. 합리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있지만 그것도 강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법 재판이 뭐 9월 23일 날 마지막 재판이 있고 결심이 9월 6일 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연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2주씩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민주당의 10월 위기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올 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코로나 확진된 것은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도 선거법 위준교사 이 문제에서 선거법 위반 위준교사 이런 문제가 아마도 이제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고 형량만 남은 거 아니냐 관건은 네. 그런 것을 이재명 대표 본인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재판부가요, 2주만을 연기를 했어요.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뭐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빨리, 그러니까 2주라는 게 빨리 한다. 그러니까 재판을 좀 빨리 해야겠다라는 재판부의 의지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그렇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일반인들 같으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연기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네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2주만 연기된 것 같고 그래서 선거 기일도 뭐 그닥 그렇게 길게 연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선거법이라든가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가 네네. 뭐 법정 구속될 사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유죄 무죄 여부를 떠나서 이게 뭐 2주 연기됐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현실화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또한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법정 구속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걸 가지고 사법 리스크와 연결시키기에는 예. 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빨리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부담은 있는 상황이죠. 재판부도. 결론. 부담은 상당히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기보다는 또 이재명 대표가 뭐 지연시켰다기보다는 예. 기록 자체 또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증인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가보겠습니다. 자, 내일이면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딱 1년입니다. 아까 리포트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또다시 이거와 관련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여야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들 중에서 실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마저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려는 것입니까?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만 믿고 국민의 우려를 괴담 정치로 매도하다니 한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1년이 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도 궁금한데 이제 괴담 정치 종식하라는 여당 주장에 민주당 왜 집권 여당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매도하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1년 지나서 현상을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의견이 다르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해 이맘때 참 많은 말 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그런 게 아닌 거죠. 일본 정부 말만 믿고 한 게 아니라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그런 분석, 평가 이런 게 있었고 예. 또 태평양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네. 태평양 한 바퀴 돌았다가 오는 것이라고. 그때도 그렇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이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반대쪽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방류를 하게 되면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예. 그렇게 되면 태평양 연안에 있는 뭐 미국, 캐나다, 태평양 연안 국가 이런 나라들이 먼저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아하.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네.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마치 그 국민들이 일부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나라로 직접 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생각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럼 그때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정도라도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담 논란으로 결정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국민이에요. 또 어민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았던 것은 다행이고 네네. 그런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경우 자체가 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가 됐고 예. 국제사회에서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대를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검증된 게 아니냐 해서 방류를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리에 있던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찬성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이 뭐 결과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서 바다에다가 환경 오염원인 이런 핵 오염수들을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찬성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민주당이 이제 후쿠시마 4법을 당론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어요. 22대 국회에서도 이 당론 법안 목록에 없다고 합니다. 정작 어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은 야당이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과 법안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네네. 당시에 바로 처리했어야죠.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이 의지만 있었으면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들, 횟집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예. 또 수산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민주당이 국민 건강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걱정한다면 네네.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해서 당시 입은 손해를 좀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처리에 관해서 민주당은 어떤 22대 때는 바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당시에 이제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어민들에게 배상을 했었거든요. 예. 오히려 예비비 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이지 뭐 지금 현재 와서는 수산물 시장에 있어서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예. 이 법안 처리를 지금에 와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정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예. 한다면 여야가 협의해서 이 부분도 법안으로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요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지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보고받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총장님 직권으로 수사심의 소집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 장면이 퇴근 때 한 상황이었는데 드릴 말씀 없다라고 말을 아꼈어요. 퇴임을 20여일 지금 앞두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죠. 수사 결과를 수용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한 번 더 살펴볼지 외부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만들지 이원석 총장의 선택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퇴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네네. 저는 이런 사건이야말로 수사심의를 소집해야 하고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것, 예. 국민적인 의구심이 남고 또 정치 권력과 연관되고 네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검찰이 부담을 갖지 말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외부 인사와 함께 구성된 예. 그런 수사심의를 소집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과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적 의구심을 훨씬 해소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수사심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절반은 납득할 수 있고 절반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무혐의다, 예. 뭐 불기소다 그런 결론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뭐 무슨 알선수재 혐의나 이런 것도 적용하기 어렵다. 네네. 그런 법적인 결론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김 여사가 그걸 핸드백을 바로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깜빡 잊어버리고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처음 대통령실에서는 예.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 얘기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과정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것은 검찰 수사 심의를 소집해서 결론을 내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 같은 생각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혐의냐
기소냐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의 부인들이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이 안 되는구나. 처벌이 규정이 없다는구나. 예. 그리고 이건 청탁의 대가로 준 게 아니라 만남의 대가인 거구나. 만나준 것만으로 해서 감사해서 선물을 준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는구나. 예. 그리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구나. 오히려 검사가 핸드폰을 뺏기고 예. 조사를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실에서 조사를 받는 거 보면 예. 이거 대통령의 부인은 성역이구나 이런 느낌들을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기소되느냐 무혐의보다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더 큰 좀 저는 충격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네. 정부에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들이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독이 됐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